지표면 온도 60도.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립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지옥이 따로 없었죠. 미군 M109는 여기서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엔진이 멈췄어요. 그런데 단 하나. 100일을 버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뭐냐고요? 대한민국 K9입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자 결국 펜타곤이 움직였습니다. 너희는 아직 안 된다던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은 한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한국이 해낸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청하시고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자문이 왔을 때 대답은 똑같았죠. 그런데 오늘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1만 킬로미터 주행 완주. 고장? 제로. 제가 이 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요? 60도 지표면에서요? 저는 잭 밀러입니다. 미 육군 포병장교 출신이고 지금은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에서 방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30년간 세계 곳곳을 돌며 군사 장비를 평가해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안 가본 곳이 없죠. 그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있자니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어요. 이집트 K9 사막 테스트 결과. K9? 한국산 자주포 아닌가요? 저는 파일을 3번 더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1만 킬로미터. 100일. 고장 없음. 말이 됩니까? 사하라 사막은 지옥입니다. 60도가 넘는 지표면 온도에 초미세 모래가 모든 틈새를 파고들죠. 거기에 사막폭풍 감신까지 불어닥치면 시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미군 M109 자주포도 여기선 사흘을 못 버텼어요. 엔진이 과열되고 냉각 시스템이 멈춰버렸죠. 독일 자주포는 어땠냐고요? MTU 엔진을 장착한 그 유명한 독일제도 사막에선 일주일이 한계였습니다. 모래가 필터를 막아버리고 유압 시스템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중동 수출 승인조차 제한했습니다. 우리 장비론 안 된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보고서는 뭡니까?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100km씩 달렸다.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연락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이거 진짜입니까? 정말 K9이 1만 킬로를 완주했다고요? 그쪽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Yes, it's true.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30년 경력 동안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습니다. 사하라 사막 엘알라메인 남부, 와디엘 라트론 지역. 그곳은 전 세계 어떤 군대도 장기 테스트를 시도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산 자주포가 거기서 100일을 버텼다? 아니, 버틴 게 아니라 완주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 포탑 위로 모래먼지가 쌓여 있지만 포시는 멀쩡했습니다. 궤도는 흙투성이었지만 균열 하나 없이 단단해 보였죠.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엔진 커버, 냉각팬, 에어 필터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정비 기록도 읽어봤습니다. 일상 점검만 실시. 특이사항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군 장비라면 이틀에 한 번은 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독일제는 일주일에 2번은 필터를 갈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 K9은 100일 동안 일상 점검만으로 버텼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조작 아니야? 뭔가 숨긴 거 있는 거 아니야?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밀러,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 공식 기록이라고. 저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집트 현지 언론, 군사 전문 매체 전부 보도하고 있었죠.
한국 K9 사하라 사막 1만 킬로미터 완주 성공. 세계 최초 사막 장기 주행 테스트 통과. 이집트군 최고 1급, 최고 무기로 선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거야? 왜 미국도, 독일도 못한 걸 한국은 해낸 거지? 저는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이집트가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경쟁국이 몇 개였는지 아시나요? 한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네 나라가 붙었죠. 독일은 피제트아우두천 자주포를 제안했습니다. 유럽 최고 성능이라고 자부하는 그 무기요. 프랑스는 시저 자주포를 내놨고 러시아는 엠스타S를 밀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한국 K9이 선정됐습니다. 왜냐고요? 사막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안서에 넣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집트만을 위한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괴물을 만들어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겁니다. 이집트는 이미 여기서 마음을 굳혔겠죠. 이렇게까지 맞춤형으로 무기를 파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장점만 내세우죠. 부품과 생산, 기술 모두 현지가 아닌 자기들 나라에서 진행하고 꽁꽁 감춰둡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 오픈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기술 혁명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 우리가 과소평가한 나라. 우리가 그냥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할 시간이 온 건가? 저는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펜타곤에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M109 현대화 사업은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집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우디도, UAE도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겁니다. 미국 장비보다 한국 장비가 낫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죠. 동맹국이지만 이젠 경쟁자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미국이 리드하던 방산 시장에서 밀린다는 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사하라 사막에 있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 100길, 고장 제로. 이 세 숫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죠. 이 숫자 앞에선 자존심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짜입니다. 2장.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K9이 사막을 완주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를 켰죠. 검색창에 K9 기술 사양을 쳤습니다. 자료가 쏟아졌어요. 기술 문서, 개발 보고서, 설계 도면까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페이지부터 멈춰섰어요. 냉각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일반 자주포보다 냉각팩이 2배 이상 큽니다. 오일 순환 경로도 완전히 달라요. 이건 사막을 전제로 설계한 거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유럽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영하 10도에서 영상 30도까지요. 그런데 K9은 달랐습니다. 60도 이상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에어 클리너도 특이했습니다. 자동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시스템이 장착돼 있더군요. 사막의 초미세 모래가 필터를 막으면 자동으로 역분사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데?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차체 밀봉 구조도 남달랐어요. 모든 틈새가 이중 밀봉 처리돼 있습니다. 모래가 들어갈 틈이 없도록 설계한 거죠. 심지어 도장까지 특수했습니다. 열 반사 코팅이 적용돼 있더군요. 태양열을 최대한 반사시켜서 내부 온도 상승을 막는 겁니다.
이건 그냥 튼튼한 포가 아니야. 사막 그 자체를 이해하고 만든 무기잖아.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은 사막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개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K9 개발 시작은 1989년이었습니다. 35년 전이에요. 당시 한국군은 미국제 M109를 쓰고 있었죠.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됐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형 자주포 구매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리쌍 거부. 이유는 간단했죠. 너희는 아직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 걸 계속 써. 한국은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독일은 PZ-아우두천 개발 중이었거든요. 한국은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독일도 거절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저는 자료를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무시당한 거죠.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자체 개발을 시작합니다. 삼성테크인과 국방기술품질원이 합류했죠. 처음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시제품은 사격 테스트에서 탈락했어요. 반동 제어 실패, 명중률 저조, 고장 빈발.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세금 낭비다. 그냥 수입하는 게 낫다. 예산 삭감 위기까지 왔죠. 그런데 개발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뜯어 고쳤어요. 2년, 3년, 4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마침내 양산형이 나왔습니다. 10년 걸린 겁니다. 그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를 연구했어요. 중동 전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사막에서 무기가 왜 고장 나는지, 어떤 조건이 치명적인지 전부 조사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방진 구조, 열 반사 도장. 전부 사막을 전제로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 이건 생존 전략이었다고. 저는 자료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멀리 봤습니다. 우리가 쓸 무기가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할 무기를 만들자. 그 결과가 지금의 K9입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찾아봤어요. 미국 M109의 사막 운용 기록입니다. 걸프전 당시 사우디에서 운용됐죠. 냉각 문제로 전투 중 멈춘 사례가 15건. 필터 교체 주기가 이틀에 한 번. 정비 인력이 전투 인력보다 많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독일 PZ-아우두천은 어땠을까요? 아프가니스탄 배치 당시 모래 침투로 유압 시스템 고장이 빈발했습니다. 정비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서 현지 운용이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런데 K9은요? 이집트 사막에서 100일간 일상 점검만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야. 한국이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이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자기 나라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나라에 파는 겁니다. 우리 무기 좋으니까 사가세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신 나라 환경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막을 연구하고 그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맞춤형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1999년 양산 당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더군요. 국산 자주포 K9 세계 수준 도달. 그때만 해도 세계 수준이라는 표현이 겸손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세계 유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하라 사막 1만 킬로미터를 완주한 자주포는 K9뿐이니까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했습니다. 리쌍 거부, 공동개발 거절, 언론 비판, 예산 위기. 그 모든 걸 견뎌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야. 자존심의 승리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증명은 사하라 사막에서 완성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고, 이제는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어. 어떻게 한국은 이걸 해낸 거지?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해도, 실패해도, 비판받아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K9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만든 무기가 지금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3장. 저는 K9의 기술 자료를 며칠 동안 파헤쳤습니다. 설계도, 부품 명세서, 성능 테스트 결과까지 전부 읽어봤죠.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초기 모델과 최신 모델의 엔진 사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깐, 엔진이 바뀐 거야?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기 K9은 독일제 MTU 엔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국산 엔진으로 교체됐더군요. 왜 바꾼 거지? 독일 엔진도 성능 좋은데. 저는 관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00년대 후반, 한국은 K9을 중동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보였죠. UAE도 구매 의향을 밝혔어요. 그런데 독일이 거부했습니다. MTU 엔진 수출 승인 불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동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안 돼. 한국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수천억 원대 계약이 독일에 한마디로 날아간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자료를 읽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인데 엔진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니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터키가 K9 구매를 추진했을 때도 독일이 거부했죠. 칠레, 페루 수출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승인이 없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독일 눈치를 보며 장사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독립할 것인가?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2010년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TX 엔진이 주축이었죠. 국방기술 품질원도 합류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독일 엔진을 넘어서는 성능, 완전한 국산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주포용 고출력 엔진은 전 세계에서도 몇 개 나라만 만들 수 있거든요. 독일, 미국, 영국 정도요. 한국은 경험도 기술 축적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00여 개 부품을 하나하나 설계했습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죠. 시제품 1호기, 출력 부족으로 탈락. 2호기, 과열 문제로 중단. 3호기, 진동 제어 실패. 언론은 또 비판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냥 독일 엔진 쓰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왜 출력이 부족한지, 왜 과열되는지, 왜 진동이 생기는지. 원인을 찾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했죠. 4호기, 5호기, 6호기. 실패가 반복됐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14년 드디어 성공했어요. 7호기가 모든 성능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출력도 독일 엔진과 동등했고 내구성도 검증됐습니다. 저는 개발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4년 만에 해낸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막 환경에 특화된 추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자동먼지 제거 시스템을 장착했죠. 엔진 내부로 모래가 들어오면 압축 공기로 자동 배출하는 겁니다. 냉각 팩도 확대했어요. 60도 이상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요. 고열 밀봉 설계도 적용했습니다. 엔진 외부 온도가 올라가도 내부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독일 엔진을 따라 만든 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은 거잖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산 엔진을 장착한 K9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1호기였죠. 이집트군은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장성이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 엔진이 독일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독일 MTU는 50년 역사를 가진 명품 엔진이니까요. 그런데 테스트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엘알라메인 남부 와디엘 나트론 지역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하루 100km씩 100일간 지표면 온도 60도 사막 폭풍 감신까지 불었습니다. 초미세 모래가 사방에서 날아들었죠. 이집트군은 일주일마다 점검 기록을 보냈습니다. 1주 이상 없음, 2주 이상 없음, 3주 이상 없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먼지 제거 장치도 문제 없었죠. 100일째 되는 날 K9은 1만 킬로미터를 완주했습니다. 고장? 제로 건. 정비? 일상 점검만. 이집트 장성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국 엔진은 독일 엔진과 동등하지 않다. 그보다 낫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멈춰섰어요. 독일보다 낫다고? 네,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MTU 엔진은 사막에서 일주일마다 필터 교체가 필요했어요. 한 달이면 냉각수 보충도 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 엔진은 100일 동안 그런 정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독일 엔진 쓰면 편했을 텐데요. 저는 한국 현대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한국은 빌려 쓰는 것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쓴 무기는 전부 미군 것이었습니다. M1 소총, M1 전차, M109 자주포. 총알 한 발도 자체 생산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마찬가지였죠. 미군 무기를 빌려 쓰고 고장나면 미국에 손 벌려야 했습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일제강점기 35년. 한국은 기술을 빼앗겼습니다. 공장도, 숙련공도, 설계 능력도 전부 일본이 가져갔죠. 해방 후 남은 건 폐허뿐이었어요.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1997년 IMF.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외국 기술에 종속됐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한국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빌려 쓰지 않겠다. 그 다짐이 국산 엔진 개발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개발 책임자의 인터뷰를 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6.25 참전 용사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춰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대를 잇는 염원이었습니다. 빌려 쓰던 세대가 만드는 세대에게 바통을 넘긴 거죠. 자식들한테만큼은 우리 무기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 마음이 4년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실패해도, 비판받아도, 예산이 깎여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 그 자존심이 국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기술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자기들이 만든 엔진이 사하라 사막을 달리고 있다는 걸 알까요? 아마 알겠죠.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버지, 우리 해냈습니다. 이젠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은 푸르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국도 자체 엔진을 만듭니다. 독일도, 영국도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만들 수 있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고, 빌려 쓰며 버텼고, 무시당하며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심장도 만드는 나라야.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어디든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거부하든 미국이 뭐라 하든 상관없죠. 완전한 독립이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독립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어요. 역사적 굴욕을 딛고 일어선 결과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술 수탈, 한국전쟁의 무기 의존, IMF의 경제 종속. 그 모든 아픔을 견디고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가 밤을 새웠고 수천 번의 실패를 이겨냈죠. 그들이 만든 심장이 지금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요. 이젠 전 세계가 묻습니다. 한국 엔진, 우리도 살 수 있나요? 한국은 웃으며 대답하겠죠. 물론이죠. 이젠 우리 마음대로니까요. 그리고 그 대답 뒤엔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습니다. 내장. 저는 이집트 측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초기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집트 국방부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산 엔진 도입론의 당시 기록이죠. 한 장성의 발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엔진이 독일 MTU만큼 좋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사막에서 검증된 건 독일 기술입니다. 한국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씁쓸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이집트는 수십 년간 독일제 장비를 써왔습니다. MTU 엔진의 성능을 직접 경험했고 신뢰도 쌓여 있었어요. 반면 한국 엔진은요? 검증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단 한 번도 실전 운용된 적이 없었죠. 믿기 힘들었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선 도박이었던 겁니다. 독일 엔진은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50년 역사, 수많은 실전 데이터, 검증된 신뢰성. 한국 엔진은 모험이었죠. 새로운 기술, 검증 부족, 불확실한 미래. 회의록엔 이런 우려도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사막에서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비 부품은 제때 공급됩니까? 독일은 50년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 고민이었죠.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테스트 제안서를 냈던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100일간 주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집트는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저는 그 과정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첫 주 보고서. 한국 엔진, 정상 작동. 독일 엔진 대비 소음 낮음. 2주 보고서. 냉각 성능 우수. 필터 청소 주기 독일 대비 2배 길어짐. 3주 보고서. 사막 폭풍 감신 통과. 엔진 이상 없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집트 측 평가관이 중간 보고를 올렸어요. 예상과 다릅니다. 한국 엔진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2달째 보고. 독일 엔진이었다면 지금쯤 필터 교체 4회, 냉각수 보충 2회 필요했을 겁니다. 한국 엔진은 아직 일상 점검만으로 작동 중입니다. 석 달째, 100일이 됐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죠. 1만 킬로미터 완주. 고장 제로. 한국 엔진은 독일 엔진을 능가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능가한다고? 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집트 장성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펜타곤까지 전해졌습니다. 2026년 12월 워싱턴 미 국방부 산하전략연구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의제는 단 하나. 한국 방산 기술의 급부상이 미국 전략에 미치는 영향.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사막에서 뭔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일이죠. 스크린에 이집트 보고서가 떴어요. K9 1만 킬로미터 완주 데이터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우리 M109도 못한 건데요.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또 다른 분석가가 말했어요. 문제는 엔진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체 시스템을 국산화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거든요. 한국이 완전히 독립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동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M109 현대화 사업은요? 책임자가 침묵했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최소한 사막 환경에선 그래요.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넘어섰다니,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데이터를 꺼냈죠. 과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우리 M109는 사막에서 사흘이 한계였어요. 한국 K9은 100일을 버텼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어요. 밀러, 당신 평가는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한국은 이제 경쟁자입니다. 동맹국이지만 방산 시장에선 우리와 경쟁하는 상대가 됐어요. 또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분석하고 우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라.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레이더에 없었어요. 그냥 무기 좀 만드는 나라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를 여는 수준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이 무시당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리쌍 거부, 독일의 공동개발 거절, 엔진 수출 승인 거부. 그때마다 한국은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다짐했겠죠. 언젠간 우리 손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펜타곤이 회의를 열고 이집트가 신뢰하고 중동 전체가 관심을 보이죠. 의심은 증거 앞에서 침묵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집트 장성들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 엔진이 독일만 하겠어? 하지만 100일 후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더 낫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그냥 따라오는 나라잖아. 하지만 지금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는 상대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표준을 만드는 나라.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만 킬로미터, 100일,
고장 제로. 이 숫자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의심을 존중으로, 무시를 인정으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5장. 저는 이집트 케이스를 정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겠지 싶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사였어요. 밀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입니까? 이집트가 한국한테 또 뭘 샀어? 이번엔 정말 심각해. 저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뭔데 이렇게 난리야?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전략연구소장, 방산업체 대표들까지요. 심상치 않았죠. 책임자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한국산 장거리 탄약을 도입했습니다. 화면에 사양이 떴어요. 최대 사거리 100km.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00km라고요? 확실합니까?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이미 배치 중이에요. 로키드 마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에밀 공군은 30km인데 저쪽은 100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 시장 전체가 흔들려요. 레이시온 관계자도 끼어들었죠. 사우디가 우리 장비 업그레이드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한국 쪽을 검토한대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밀러, 당신이 이집트 케이스를 분석했죠? 평가 좀 해보세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거리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통합돼 있어요. 기동성, 정밀도, 생존성 모두 우위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표가 반박했어요. 그건 좀 과한 평가 아닙니까? 우리 기술이 열세라니요.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막 테스트 결과를 보세요. K9은 100일간 고장 제로였습니다. 우리 에밀 공군은 사흘이 한계였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전략연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을 팔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운용 체계 전체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구형 장비도 통합해주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대응 방안은 뭡니까? 로키드 마틴 대표가 말했습니다. 에밀 공구 현대화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사거리 확장이 급선무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15억 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물었죠. 그 돈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데요? 50km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봤자 한국 절반이잖아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한국 것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하거나 기술 공유를 모색해야죠. 방산업체 대표들이 동시에 반발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기술 우위를 포기하는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우위가 없습니다. 현실을 봐야 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봐야 합니까? 파트너로 봐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분석가로서의 냉철함이 충돌했죠. 둘 다입니다. 무슨 뜻이죠? 방산 시장에선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론 파트너가 돼야 해요. 한국은 동맹국이니까요.
전략연구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중동 동맹국들입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 모두 우리 장비를 쓰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맹 구도가 흔들린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무기 공급국이 바뀌면 군사 협력 구도도 바뀌거든요. 레이시온 대표가 덧붙였어요. 이미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샀습니다. 나토 국가인데 말이죠. 유럽 시장도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동만 공략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 체계로 재편됩니다. 그럼 우리 군사 표준이 흔들려요. 작전 통합성에 문제가 생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나토는 미국 중심 군사 동맹입니다. 무기 체계도 작전 교리도 전부 미국 기준이죠. 그런데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요?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전략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를 여는 수준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차관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쟁만 할 순 없어요.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방산업체 대표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반박하진 않았어요. 현실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좀 만드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펜타곤을 긴장시키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협력을 고민하는 상대가 됐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리스한 거부, 공동개발 거절, 엔진 수출 제한. 그때마다 고개 숙였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들었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됐죠. 역전됐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미국을 쫓아왔어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이 한국을 부릅니다. 협력합시다. 함께 갑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덧붙였죠. 어쩌면 배워야 할 태상일지도 모른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고 물었어요. 밀러, 당신 정말 이렇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6장. 그 회의가 끝난 지 석 달 후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집트, 한국 포병 시스템 추가 도입 확정. 또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K9만이 아니었어요. K10, K11, K1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K1 사격 지휘 시스템 전체 패키지. 잠깐, 이건 뭐야? 통째로 사는 거잖아? 저는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집트는 무기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도입한 겁니다. K1 사격 지휘 시스템부터 설명하죠. 이건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었어요. 디지털 전장 통합 네트워크였습니다. GPS 좌표, 레이저 측정, 드론 데이터까지 전부 연동되는 거죠. 자동으로 목표 좌표를 분배하고 각 포병에게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구형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어요. 이집트가 보유한 미제 M109 구형 견인포까지 K1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해?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신형 시스템은 신형 장비하고만 호환되거든요. 그런데 K1은 달랐어요. 구형이든 신형이든 전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K10은 탄약 공급 차량이었습니다. 탄약을 자동으로 K9에 공급하죠. 사람이 손으로 나르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K11은 정비 차량이었어요. 야전에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정비소였죠. 부품 교체, 엔진 점검, 유압 보수까지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건 무기 하나가 아니라 완전한 전투 체계잖아. 그렇습니다. 한국은 포병 전투의 모든 요소를 패키지로 만든 겁니다. 사격, 탄약 공급, 정비, 지휘 통제까지요.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한장성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는 처음에 K9만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K1 시연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시연 내용이 기록돼 있었어요. 이집트 사막 훈련장. 한국 기술진이 K1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목표는 가상의 적 진지 10개. K1이 좌표를 자동 분석했어요. K9 5대, M109 세대, 견인포 2대를 자동 배치했죠. 그리고 동시 타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TOT, 타임 온 타겟. 모든 포탄이 동시에 목표에 도달하는 전술이에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0개 목표, 동시 명중. 오차 범위 5m 이내. 이집트 장성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구형 장비도 섞여 있는데요.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죠. 네, 가능합니다. K1은 모든 포병 자산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웃었어요. 이집트는 그 순간 결심했을 겁니다. 이거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실제로 그날 회의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1 도입 시 우리 기존 포병 전력이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배요? 네, 맞습니다. 같은 장비로도 효율이 6배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낭비가 사라지니까요. 기존 방식은 이랬습니다. 지휘관이 무전으로 목표 좌표를 전달해요. 각 포병이 수동으로 계산하죠. 사격 준비에 10분 이상 걸립니다. 동시 타격?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K1은요? 1분 안에 전부 끝납니다. 자동 계산, 자동 배치, 자동 명령. 포병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건 혁명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집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반응도 찾아봤어요. 사우디가 주목했습니다. 이집트가 뭘 샀길래 저렇게 만족하는 거지? 터키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 시스템, 우리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냐? 폴란드는 직접 접촉했습니다. K1 시스템, 나토 표준과 호환되나요? 저는 자료를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었죠. 포병 전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저는 미국 M109 시스템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지휘 시스템이 있거든요. AFATCS, 첨단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미제 장비하고만 호환됩니다. 구형 장비는 연결 불가능하죠. 게다가 복잡해요. 운용 교육에 6개월 걸립니다. 반면 K1은요? 모든 장비 호환, 교육 기간 2개월. 우리가 졌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더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료를 뒤져보니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국군 자체가 구형 장비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M109, 구형 견인포, 전부 현역이었죠. 그래서 K1을 만들 때부터 고려했던 겁니다. 구형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M109가 주력이었고 견인포도 많았죠. 한국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당신 나라 상황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K1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집트 포병 여단 편성표를 봤습니다. K9 24문, K10 8대,
K11 4대, K1 지휘 차량 1대, 여기에 기존 M109 12문이 추가로 연결됩니다. 총 36문의 포병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의 전투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한국식 포병 교리, 한국식 운용 개념, 한국식 전술까지요. 저는 펜타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방산의 새로운 모델 시스템 수출. 보고서엔 이렇게 썼죠.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전투 체계 전체를 팝니다. 이건 미국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밀러,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 성능 무기를 팔아요. 우리게 최고니까 사세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술이 우수하니까 선택하세요. 그런데 한국은요? 당신 나라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기존 장비도 전부 통합해드리죠. 고객 중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무기 시장의 룰이 달라지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히 좋은 무기만으론 부족합니다. 시스템을 팔아야 해요. 운용 방법, 교리, 통합 능력까지 제공해야 하죠. 그리고 한국이 그걸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방식을 배울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집트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요. 7장 최종 완결판.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집트 해안방어 훈련 결과 분석.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 후 이집트 포병 전력 운용 개념 전면 변화. 운용 개념이 바뀌었다고? 이집트 해안방어는 전통적으로 고정식이었어요. 해안에 견인포를 배치하고 콘크리트 진지를 만들죠.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 적이 쉽게 파악합니다. 반격당하면 피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들어온 후 달라졌어요. 2025년 지중해 연안훈련장. 가상 시나리오가 설정됐죠. 적 함대가 동부 해안으로 접근 중. K1 지휘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드론이 먼저 날아올랐어요. 적 함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죠. K1이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목표 12개, 거리 45km. K9 8문이 각자 다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10km 간격으로 펼쳐진 거죠. K1이 사격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TOT, 타임 온 타겟. 15초 만에 48발이 날아갔습니다. 포탄들은 서로 다른 궤적을 그렸지만 도착 시간은 같았죠. 동시 착탄 오차 0.2초. 목표 12개 전부 명중.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격 후 K9들은 즉시 이동했습니다. 슈젠 스쿠트, 사격 후 즉시 이탈. 45초 만에 전부 새로운 위치로 이동 완료됐죠. 이집트 지휘관이 감탄했다고 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 구형 견인포는 설치에 30분, 사격 준비에 10분 더 걸립니다. 한 번 쏘면 그 자리에 고정되죠. 반격당하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요? 쏘고, 움직이고, 다시 쏘고, 또 움직입니다. 숨 쉬는 방어선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어선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집트 훈련 결과 보고서엔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어요. 기존 방식 대비 반응 속도 5배 증가, 생존성 7배 향상, 타격 정확도 3배 개선.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시스템을 해안 방어에 본격 배치했어요. 지중해 동부 해안선 전체에 한국 시스템이 깔린 거죠. 이제 이집트 해안은 고정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방어 네트워크가 됐죠. 이스라엘 군사 전문지가 이렇게 보도했더군요. 이집트의 한국 시스템 도입은 지역 균형에 영향을 줄 것. 사우디도 주목했어요. 이집트가 성공했다면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
UAE 국방부도 관심을 보였죠. 그런데 이건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저는 그 지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산 T-50TH 골든이글을 실전 공습에 투입했더군요. 훈련기를 실전했었다고? 저는 파일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원래 훈련 목적이었던 이 기체가 경공격 임무까지 수행했어요. 정밀 타격 성공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산 GPS 유도폭탄 KGB가 기존 F-16에 장착됐습니다. 정밀 타격 임무에 쓰였죠. 한국 무기가 미제 전투기에 달린다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이 다른 나라 무기 플랫폼에도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펜타곤 내부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고위급 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급부상은 동맹 및 파트너 전략에 영향을 준다. 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단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시스템과 전략과 전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전략 파트너로 부상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전략 파트너라고? 네, 맞는 표현이었어요. 중동에서 K9이 움직이고 동남아에서 T-50이 날고 전 세계에서 한국 기술이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기 수출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협력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30년 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개발해 주세요. 우리는 거절했죠. 너희는 아직 안 돼.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 이전 불가.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넘어 미래를 수출하고 있다. 상사가 읽고 물었어요. 밀러,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미국, 러시아, 유럽이 방산 시장을 나눠 가졌죠.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긴 겁니다. 무시당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무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제시하는 나라가 됐죠. 저는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K9, 지중해 해안에 배치된 한국 시스템, 태국 하늘을 나는 T-50. 그 모든 장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짜입니다.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따라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어. 그리고 그 시작은 사하라 사막 1만 킬로미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6.25 때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 일제강점기 35년 모든 기술을 빼앗겼던 나라, IMF 때 다시 무너졌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K9, 지중해를 지키는 한국 시스템, 전 세계 하늘을 나는 한국 무기.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키려 했던 나라,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일으켜 세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가 됐다는 거려.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